6강 중학교 3학년 2학기 국어 대단원 4 논리로 여는 세상의 중단원 1인 논리적으로 읽기 이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론적인 것을 함께 학습하고 이것을 적용하면서 청소년에게 놀 공간을 제공하자 라고 하는 주장하는 글의 내용까지 오늘 다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일단은 논리를 갖고 쓴 글, 어떤 주장을 하는 이런 논설문 같은 것들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도움이 되는지 이론적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교과서에 아마 적혀져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과서를 펼쳐놓고 같이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이 양식을 뽑아다가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설명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미리 내려받으신 뒤 수업을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론적인 내용부터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청소년에게 놀 공간을 제공하자라는 글로 들어갈 거니까 이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논증 방법 파악하며 글 읽기라고 했는데요. 논증 하면은 일단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논리적으로 뭔가를 입증하고 증명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자기의 주장을 하려면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연설문 배웠잖아요. 그게 이제 연설문은 말로 소리를 들리게 전달을 해주는 거라면 오늘 보게 될 글은 글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주장한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다양한 근거들을 들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내용이 이치에 맞아 떨어지는지 잘 쓰여졌는지 우리는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설득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람이 온당한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중요한 거라서 정말 설득을 당해야 되는 또는 뭐 그 사람의 입장에 동조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상황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글쓴이가 자신의 의견을 정말 논리적이고 타당하게 잘 입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대부분은 주장하는 글들이죠. 자기의 주장을 밝히는 글들. 이런 것처럼 설득하기를 목적으로 하는 글에서 특히나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드는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글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논증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논증이라는 건 주장과 근거 간의 관계를 의미하거나 어떤 주장이 있으면 그게 그냥 막연히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맞아떨어지는 그런 근거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거가 이 주장을 잘 긴밀하게 뒷받침하는지 논리적으로 다 증명하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라는 얘기겠죠. 그거에 잘 돼 있는 게 논증이 잘 된 글일 거예요. 하나 이상의 주제에 대해 근거를 들어 주장을 펼치는 방법, 이런 거 이제 논증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드는 것,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논증을 하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잘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연역과 귀납이 있고요. 일단 이건 뒤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유추랑 일반화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귀납에 속하는 방식들입니다. 이건 나중에 비문학 제재의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이런 용어들이 전체 글의 뭐 서술상의 특징이라든지 글을 써내려가는 방식의 특징을 파악할 때 묻곤 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확실하게 익혀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논증 방법을 중심으로 글을 읽으면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이나 이게 이제 비문학 제재에서 잘 묻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이나 구조 이런 걸 파악하면서 체계적으로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고자 우리는 익혀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논증 방법의 종류들이죠. 일단은 연역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연역법은요. 이미 알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하면 어렵기 때문에 예를 한번 볼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건 일반적인 원리죠. 반박이 불가능하고 누구나 두루두루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탕으로 조금 더 개별적인 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내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사람이다. 구체적인 하나의 사실이고 정보죠. 이순신 장군도 사람이래. 근데 이미 일반적인 원리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언젠가는 죽겠지 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실제로도 죽기도 했고요. 그러면은 이런 게 이제 구체적인 거죠.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냈어요. 이런 걸 연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전제로 이미 어떤 생각이 기본값으로 깔아두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일반적인 원리였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순신 장군도 죽겠구나 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결론으로 내게 되는 거죠. 대전제라고 하면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소전제도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 밑에 깔고 있는 전제예요. 근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인 거죠. 이순신 장군도 사람이야 라고 하는 하나의 정보까지 미리 깔아준 다음에 그럼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될까? 라는 결론을 내릴 때 그래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순신 장군도 사람이래. 이게 이제 밑에 깔려있는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값으로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순신이라는 한 명의 개인은 죽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에 해당이 되고 사람은 언젠가 죽으니까. 그러면 또 이것도 해당이 되겠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고 했을 때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나는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 라고 해도 이것도 연역법에 의한 결론 도출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경우 결론의 내용이 전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의 내용이 뭐예요? 이순신 장군이 죽는다는 거죠. 전제에 포함된 거 맞나요? 이순신 장군 사람, 모든 사람 죽는다. 이 내용 안에 이미 사실은 있잖아요. 이 정보들이 포함 관계로 보자면은 모든 사람 안에 이순신이 있고 모든 사람은 죽으니까 이순신도 죽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의 내용이 전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고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도 거짓이다. 말은 어렵지만요. 전제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결론이 맞으면 당연히 결론도 맞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전제가 틀린 내용이면 결론도 틀린 내용인 거죠. 만약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했고 이순신 장군은 사람이다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해상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만든 로봇이었다. 사실 말은 안 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은 로봇이기 때문에 죽는다 라고 하는 결론 도출은 맞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이에 이 전제로 삼았던 것들이 틀리게 되면 이 결론도 당연히 틀리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말만 어려울 뿐이지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논증 방법의 종류 중에 귀납을 볼게요. 귀납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나 현상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 두루두루 다 통용되는 거죠.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래요. 연역과 귀납이 지금 상반대죠. 연역은 일반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걸로, 귀납은 구체적인 거에서 일반적으로 갑니다. 만약에 헷갈리시면요. 연역은 이응으로 시작하잖아요. 연역.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에서 구체적으로 간다. 귀납은 기역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일반 보편으로 가는 것. 이렇게 그냥 초성이 닮아 있는 걸로 생각하셔도 연역과 귀납의 어떤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용어가. 어쨌든 귀납은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일반적인 거래요. 그래서 여기 예를 통해서 보자면 이순신 장군은 죽었다. 세종대왕도 죽었다. 구체적인 거죠. 어떤 특정한 개인의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도 죽었고 이 사람도 죽었어. 근데 얘네들 이순신 장군도 죽었고 세종대왕도 죽었는데 이 존재들은 모두 다 사람이래.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죽나 보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게 지금 전제잖아요. 앞에 나온 거.
전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지식을 결론으로 삼게 된다. 이게 결론이죠. 그렇다면은 전제에는 지금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내용이 써있진 않았어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개별적인 내용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다 죽었대. 다 사람들은 다 죽나 봐 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한 차원 조금은 더 나아간 내용.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결론으로 삼았으니까 지식이 새로운 걸 얻게 됐으니 당연히 지식의 폭이 한 차원 넓어졌죠. 연역의 경우는 이미 이 일반적인 원리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얘네들은 다 이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새로운 지식이 생겨났다고 볼 수 없는데 귀납의 경우는 반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이 생겨났다라고 보는 거죠. 이 귀납에는 유추 그리고 일반화라고 하는 논증 방식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귀납법의 큰 범주에서는 귀납적 논증 방법에도 속하고요. 그리고 문제로 출제가 되거나 할 때 보통 비문학 제재의 문제가 출제될 때는 그냥 유추, 일반화라고 하는 하나의 뭐 개념어라든지 표현 방식으로 문제가 나오곤 해요. 그래서 얘네들도 정확하게 개념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추와 일반화는 특수한 사례를 검토한 뒤 특수 사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죠. 이걸 검토한 뒤 그 결론으로 사실이나 진리를 이끌어낸다. 진리라는 것은 누구나 세대나 세계, 뭐 시간을 다 초월해서 누구나 두루 통용해서 인식하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니까 유추와 일반화는 귀납적 논증 방법에 속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속하는 유추와 일반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길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겠죠. 유추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유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하여 어떤 뭐 추론은 해내다, 뭐 비유적으로 어떤 추론 관계에 놓인 것을 설명하다 라고 생각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대상 간에 유사점을 근거로 해서 그것들 사이에 또 다른 점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 어떤 관계성이 비슷하니까 다른 데에도 다 유사하게 적용될 거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예로 든 건 태국은 강수량과 일조량이 많아 벼농사가 잘 된다. 태국의 경우 강수량, 일조량이 많으니까 벼농사가 잘 됐어요. 근데 베트남도 강수량과 일조량이 많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동일하잖아요. 그렇다면 결과값도 동일할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추론. 그래서 베트남도 벼농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런 걸 유추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또 예로 많이 드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 국어교과서에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이라고 하는 글이 실린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요. 외래종인 외국에서 온 개구리 종류인 황소개구리가 무분별하게 유입돼서 우리나라에 토착화되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토종 참개구리를 위협하고 몰아내려고 한다 하는 위기 상황, 생태계의 위기 상황을 보여준 다음에 뭘 얘기했냐면 이것과 비슷하게 무분별한 외래어의 사용이 아무거나 막 외래어 가져다가 쓰는데 이게 나중에 결국은 황소개구리가 참개구리를 몰아내려고 하고 막 위협을 했던 것처럼 우리 고유의 언어 이것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을 좀 경계해야 한다라고 한 거거든요. 사실 개구리와 언어는 직접적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성이 비슷하다라고 본 거예요. 외래종이 토종을 몰아냈다. 그럼 외래어도 토종 우리말에 위협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유사한 관계에 미루어 추론하고 추측하는 거죠. 이런 것도 유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추라고 하는구나. 이런 식의 방식은 글쓰기에서 잘 쓰는 방식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화. 일반화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너 성급하게 너무 일반화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막 이런 말들이 또 하는데요. 여기 일단 설명을 보시면요. 경험적 사례들로부터, 경험적 사례 자체가 구체성을 지니는 그런 것들이겠죠. 이것을 추상화를 통해 누구나 두루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 언어로 바꾸는 거죠. 추상화를 통해 일반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 말 자체가 지금 이미 귀납의 어떤 개념을 품고 있죠. 예로 든 게 첫 번째 까마귀는 검다, 두 번째 까마귀는 검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쭉쭉쭉쭉 까마귀는 다다다다다 검다. 100번째 까마귀도 검다. 따라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게 경험적 사례죠. 내가 본 까마귀는 다 검은색이었어. 그러니까 모든 까마귀는 검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걸 일반화라고 하고 귀납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뭐 이런 거죠. 내가 만났던 첫 번째 친구도 나를 배신했고, 두 번째 친구도 나를 배신했고, 세 번째 친구도 나를 배신했고, 네 번째 친구도 나를 배신했어. 내가 만나는 모든 친구들은 나를 다 배신할 거야. 이렇게 일반화 해버리면 이거 위험한 거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일반화 과정에서 경험적 사례만 가져다 놓고 전부 다 이걸 일반화할 때는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좀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항상 좀 의식적으로 알고 이런 일반화라는 논증 방법에 대해서 이 특징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론에서 마지막 부분.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 이 책에서는 지금 4개 정도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합리성. 주장이 누가 봐도 이치에 맞는 내용인가? 근거도 마찬가지죠. 근거가 주장과 연결해서 봤을 때 이치에 부합하는 내용인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합리성이고요. 신뢰성은 근거의 출처가 신뢰성 있고 명확한가? 우리 엄마가 얘기하기를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야 출처가 신뢰성 있고 명확하고 그래야 아 근거가 타당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자료가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가. 뭔가 어디 통계 단체라고 하는데 이 뭔가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데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곳이에요. 만약에 그러면은 뭔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다 보면 근거가 타당하다 라고 확신할 수가 없게 되겠죠. 체계성,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잘 연결되어 있는가. 주장하고 근거를 제시할 때 이것들이 다 긴밀하게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은 계속 주장만 하고 근거는 되지 않다가 딱 하나만 막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나머지는 그냥 얘기하고 하나 정도만 근거를 겨우 찾은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들은 그렇게 뭐 타당하지 못한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하나에 큰 주장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세부 주장이나 뭐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들이 다 짝을 맞춰서 존재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체계에 맞지 않게 없다든지 어떤 특정한 부분만 굉장히 많이 언급한다든지 이런 것도 짜임새 있게 연결돼 있거나 뭐 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글은 체계성을 꽤 잘 갖추고 있어요. 그럼 이제 보면서 확인을 할 거고요. 신뢰성도 잘 보이고요. 합리성이나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다 부합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수록이 된 거겠죠. 실현 가능성 측면도 우리 사회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어떤 특정한 사회에서는 종교적인 배경이나 사상적 배경에 의해서 실현할 수 없는 방법인데도 그걸 막 주장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회에서 현실 가능해야 사람들이 한번 도전해볼까 하면서 좀 관심이라도 갖는데 아이고 현실도 모르고 그냥 얘기하고 있네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말하는 주장이나 근거가 그렇게 열심히 관심 있게 보이지도 집중이 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논리를 갖춘 논설문을 쓸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항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청소년에게 놀 공간을 제공하자라는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에게 놀 공간을 제공하자라는 제목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뭔가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구나 하는 냄새가 나죠. 뭐뭐 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설문이구나.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놀 공간, 대상은 청소년이고요. 청소년에게 현재 필요한 게 놀 공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주자, 제공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글에서는 청소년에게 왜 이 공간이 필요한지를 설명해줘야 굉장히 논리적인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앞에서부터 같이 볼게요. 논설문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흐름이 가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서론이 시작이 될 거고요. 서론에서는 보통은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 문제, 이걸 논의하는 것 자체가 왜 필요한지, 현재의 문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걸 우리가 그럼 얼마나 좀 의식적으로 알고 생각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언제부터인가 평일 방과 후나 주말에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언제부터인가 그렇다라고 하면서 최근의 실상, 현재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놀 공간을 제공하자는 사람이 지금의 실태를 먼저 얘기하는 거죠. 놀 공간이 없어. 놀지 않아. 친구들이 노는 애들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주제와 관련한 현실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청소년들은 맞아. 근데 왜 이렇게 노는 애들이 없을까? 아니면 또 어른들도 우리는 어릴 때 많이 놀았는데 요즘에는 왜 진짜 그렇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흥미 유발이 잘 돼야 내가 쓴 글을 사람들이 끝까지 읽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항상 서론 부분에서 많이 존재합니다. 학생 대부분이 학교 일과가 끝나도 방과 후 수업이나 학원 수업 등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원인, 이유가 있구나. 보기 어려운 이유가 이런 거구나. 수업, 학원 수업이라든지 방과 후 수업 이런 것 때문에 분주하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학생들은 어른보다 바쁜 일상을 보낸다. 그 결과 OECD 가입국 중 한국 학생들의 학습량은 최상위권을, 제일 많은 시간 투자해서 공부한다는 거죠. OECD 가입국 중 어떻다라고 하면 여기 관련된 조사 통계를 알고 있다는 걸 거고요. 반대로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왠지 좀 불쌍하고 짠하죠. 지금 얼마나 놀지 못하고 공부에만 시달리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OECD 자료에 근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권위 있는 자료,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권위 있는 기관의 자료. 야, 막연히 한국 애들이 제일 공부 많이 해. 이렇게 하면은 진짜? 아닌 거 아니야? 오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OECD 가입국 중 어떻다? 라고 하니까 신뢰성을 높여주죠.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불쌍해라. 놀 시간도 좀 필요할 텐데 공부만 이렇게 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놀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에 조금씩 동조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득력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OECD 가입국 중 한국 학생의 학습량은 최상위권에 반대로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은 공부를 많이 하는 만큼 많이 불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청소년들은 많이 공부하는 만큼 많이 불행하다. 이거는 글쓴이의 생각인 거죠.
어떤 이들은 그래도 막 이걸 불행하다고 하는 건 너무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글쓴이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름 근거가 있어요. 공부는 엄청 많은 시간 하는데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라고 했으니까 나름 글쓴이의 생각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나름 근거를 갖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지만 그와 함께 적당한 휴식과 놀이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글쓴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고 지금 현재 막 학습에 너무 치중하니까 그 마음 놓고 놀 만한 공간은 많지 않다. 지금 주제가 놀 공간을 제공하자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주제와 또 관련이 있겠죠. 놀 시간도 부족한데 놀 만한 공간도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놀지 못한다라는 거죠. 학습은 굉장히 많이 시키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글쓴이가 판단하는 현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적 상황, 놀 공간 없이 힘들게 지내고 있는, 만족도 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문제적인 상황을 제시합니다. 운동장이나 놀이터는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통 뭐 운동장에서만 놀거나 놀이터에서만 놀거나 이러면서 다 재밌게 놀진 못하죠. 여러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뭐 운동장은 할 수 있는 게 또 한정돼 있잖아요. 막 축구라든지 뭐 아니면 뭐 농구라든지 이런 거라면 나한텐 좀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놀이터는 더 어린아이들이 거의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놀기도 그렇고 미끄럼틀이나 뭐 그네 타면서 여러분들의 막 스트레스가 날아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제대로 놀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놀이터나 운동장에서 아마 하기에는 그 놀이공간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PC방이나 노래방들은 쉽게 일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막 담배 피는 사람들도 많고요. 막 옆에 아저씨나 어른들 같은 경우엔 술을 마시거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는 좋지 않다 생각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갈 수도 있는 그런 점도 있죠. 그러니까 일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공간이다. 그나마 어쩌다 발견할 수 있는 청소년 놀이문화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거나 접근이 쉽지 않은 것, 뭐 예약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제한돼 있다든지 내가 학교 끝나고 뭐 학원 끝나고 갔는데 뭐 가기가 쉽지가 않다든지 일단 부족하면 접근 자체도 또 쉽지 않을 거고요. 자, 많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려고 하면 막 버스도 타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 아예 안 가고 말아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 자체가 제대로 놀 수 있는 공간이 진짜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청소년의 놀 공간이 부족한 이유 또는 뭐 부족한 상황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 상황들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놀 시간이 주어져도 딱히 뭐 지금 어디에 내가 가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자유롭게 놀 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고작해야 스마트폰을 켜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갖고 맨날 게임만 한다고 어른들이 뭐라고 하실 것도 아니다 라는 변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이런 거죠. 진짜 우리답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잖아요 라고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혼자 노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방과 후 텅 빈 학교 운동장만큼이나 쓸쓸하다. 그냥 뭐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다 같이 뭔가 제대로 놀 수 있는 공간 없으니까 그냥 뭐 휴대폰 만지고 SNS 하거나 아니면 게임 하거나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모습 자체가 이 글쓴이가 보기엔 좀 쓸쓸해 보였나 봐요. 만약 청소년들에게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이 주어진다면 어떠할까? 그러니까 청소년만의 특색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놀이 공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엔 없기 때문에 뭔가 혼자만 시간을 보내고 제대로 된 문화시설, 놀이시설 이런 거 없이 지내는 청소년을 지켜본 결과
이런 공간이 주어지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주어지면 어떨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뭐겠어요? 해결될 것 같은데? 라고도 생각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들도 그러게 놀이공간 많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생기면 좋지 않을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그럼 앞에서 봤던 그 청소년들의 어떤 일탈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공간에 놓여버리는 그런 상황이나 쓸쓸하게 혼자 시간을 보내는 그런 문제들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게 진짜 필요한 걸까?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죠.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의 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죠. 이런 걸 불러일으키는 걸 환기시키다 라고 하죠. 그래서 독자의 주의나 관심을 환기하고 이어질 내용, 그러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걸까? 라고 하면서 이어질 내용에 흥미를 갖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에 독자가 확 집중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말할 걸 얘기하죠. 여기서는 청소년 놀이공간 확대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생각해 보도록 하자라고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측면이 어떤 게 있는지 아마 글쓴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걸 얘기하게 될지 이 논지의 방향을 소개하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의 역할을 굉장히 톡톡히 해내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론. 청소년 놀이 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얘기했고요. 청소년 놀이 공간 부족한 그 부족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 칸이 좁았고 글씨가 약간 찌그러졌는데 어쨌든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론 내용을 정리해줬고요. 그 뒷부분에서는 이런 놀이공간이 진짜 필요해. 이건 이런 점이 좋다니까 하는 얘기를 하겠죠.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그 다음 본론 결론으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